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 중에서 이제 사회에 관련된 이제 사회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면서 봐야 할까요? 과연 지금 이 제목, 이 현상이 여기 사회 문화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의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에 담겨있는 사회 현상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신념이 어떤지, 뭐 그런 등등등 사회 현상 같은 거, 특성, 요구,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게 사회 지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문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예술 지문, 뭐 인문 지문 이렇게 다르게 봤었잖아요. 이 지문은 사회 지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는 136페이지부터 넘어가서 이건 좀 길더라고요. 충격적으로 왜 긴 것이지. 네, 넘어가서 여기 뒤에 있죠. 140페이지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사회문화의 글 읽기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자, 글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바로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은 바로 뭐예요? 주장과 근거가 있는 글이죠.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하고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이 바로 논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어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논설문이니까 이제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설문이기 때문에요. 글의 그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본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길기 때문에 본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네 개로 본론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 부분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제목을 한번 볼까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평균의 시대 뭔지 모르지만 이런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이제 끝나가는 중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럼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평균의 시대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구성원이 있는데 이제 두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명밖에 없는데 점수를요, 몇 점을 받았냐? 8점을 받고요. 8점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 두 명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몇 점이 될까요? 바로 8점이 되겠죠. 평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이 평균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썼을 때 A라는 그룹의 평균은 8점이구나. 자, 그러면 A라는 그룹의 평균은 8점이다. 8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보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썼을 때 대부분의 이 집단 A 집단 안에 있는 두 명의 구성원들이 전부 8점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균 8점을 그대로 대표값, A라는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바로 평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모두가 비슷비슷해가지고 바로 평균이 전체를 대표하던 바로 대표값으로 사용되던 그런 시대를 바로 평균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평균의 시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사용되던 그런 시대 끝났다고. 어떤다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비슷비슷해서 평균값으로 대표값을 사용하던 시기는 지나갔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거라는 거죠. 왜냐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현대는 어떤다는 걸까요? 현대를 이제 B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B그룹에 있는 인원 두
두 명이 이제 A그룹과 다르게 한 명은 2점, 한 명은 14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평균값을 내볼까요? 역시 평균값 몇 점이 되겠어요? 8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이때 이 평균을 그래, B라는 집단은 바로 8점짜리 집단이야 라고 이렇게 대표값으로 썼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실은 B라는 집단을 보니까 2점짜리도 있고 14점짜리도 있는 것처럼 다양하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구성원들이 지금 어때? 현대에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대표값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제목의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가지고 이 B라는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B라는 집단이 8점짜리 집단이고 평균을 가지고 한들 아니잖아요. 실상은 2점짜리도 있고 14점짜리도 있는 것처럼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언제라고요? 바로 현대 사회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평균의 시대, 바로 모두가 비슷비슷해서 평균이 전체를 대표하던 대표값으로 사용되던 그런 시대에는 가고 있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건 무엇입니까? 대표값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바로 평균이 되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A라는 집단의 평균 내고 B라는 집단의 평균을 내서 그렇지, A는 8점짜리 집단이야, B는 8점짜리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 바로 대표값으로 많이 쓰는 게 평균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은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렇죠. 한 집단을 평가할 때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이렇게 반별로 1반부터 예를 들어서 15반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점수 평균을 매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반은 80점, 2반은 90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때, 그래, 1반은 80점짜리 반이구나, B는 바로 90점짜리 반이구나, 2반은 90점짜리 반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등반부터 저기 마지막 15등 까지의 반을 쫙 나열할 수가 있죠. 비교할 수가 있죠. 평가할 수가 있죠.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평균의 시대는 가고 있다고요.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시대는 가고 있다고요. 자, 그 얘기야. 자, 볼까요?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다고요? 평균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떤다고요? 그 구성원들이 바로 요 안에 들어있는 집단의 구성원들,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에, 근데 현대는 너무나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으로 현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그냥 삼게 되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다 하고 경고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 평균만으로 섣부르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여러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이거 다 뭡니까? 평균을 뭐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았을 경우에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결과를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글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글은 논설문이었죠. 논설문에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주장이 있고 그에 따른 근거가 등장을 하죠. 자, 그 주장은 뭐였어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 게 주장이 됐던 거였죠.
이 주장에 맞게 여러 가지 근거를 드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식을 쓰면서 들고 있나요?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네요. 자, 이게 예를 들면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술 방식의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했을 때 뭐 다양한 예를 들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나쁜 결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춰서 평균 자, 이를 봐볼까요?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이제 키에 뭐를 내봤다? 바로 평균을 내봤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냥 뭐 일률적으로 16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60이 나왔네. 자, 그럼 이게 평균이죠. 자, 그럼 이 평균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계수대는 우리가 이제 그 설거지할 때 아시죠? 설거지할 때 손 씻는 거. 자, 그래서 자 160이라고 우리가 평균 키를 한국인들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키에 평균을 내봤더니 160cm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한국인들은 대부분 160cm구나. 자, 그러면 손 씻는 손 씻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여기 손 씻는 것을 우리가 160cm에 맞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화장실에 있는 손 씻는 거 이거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다시 화장실에 있는 거 손 씻는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아시겠죠? 느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평균 키에 맞춰서 그러니까 160cm라고 하는 이 평균에 맞춰서 이렇게 물 씻는 손을 씻는 바로 계수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평균에 맞춰서 지금 만든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된다. 부정적 결과 됐죠. 왜냐면 우리가 평균은 160cm지만 사실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160cm로 맞췄지만 평균이 160cm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현실은 140cm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190cm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180cm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40cm의 사람이 하려면 이건 너무 높을 것이고 알겠죠? 190cm나 180cm의 사람이 손을 씻으려면 너무 낮을 것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에 맞춰서 지금 이걸 만들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이 평균값에 맞춰서 이렇게 평균값에 맞춰서 행동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는 거야. 160cm라는 평균값에 맞춰서 너 손을 씻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이 키 크기에 맞춰서 손을 씻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될까요? 계수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겠죠. 왜냐면 현실은 다 사람들이 160cm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 결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았을 경우에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것이다. 역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바로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이제 비유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가 겁나 많이 나온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맞는 이미지 뭐 이런 거겠죠. 자,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침대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시 이렇게 침대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침대에 사람을 눕혀 보고 통행인들이 침대에 눕힌 다음에 이 침대보다 키가 작게 되면은 이 침대에 맞춰서 발을 늘리고요. 발을 늘려버리고 이렇게 늘렸네. 이런 식으로 발을 늘리고 잡아 뽑고 그리고 키가 만약에 커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보다 지금 키가 큰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이거 뭐야? 우와 돌이 이거 뭐야? 지금 칼이죠. 자, 키가 크면은 바로 이 칼로 발을 댕강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이제 이 원래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침대를 얘기하면 보통 뭐냐면 이제 자신이 생각한 어떤 기준에 억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평균값하고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요렇게 이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침대가 평균인 거예요. 이 침대가 평균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람을 느리거나 그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바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평균값을 누구에게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글로 돌아와서 볼까요? 이는 그리스 신에 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는 동행인들의 침대에 눕힌 다음에, 그러니까 이 침대가 바로 얘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 키 맞는 비평균 키에 맞는 침대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정한 자신이 생각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 기준에 맞춰서 키가 작으면 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죠. 맞지 않으면 발을 잡아 뻗고, 자, 키가 크면 이것도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발을 잘랐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즉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거, 평균값에 맞춰서 바라보려고 하는 거, 바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본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본론 첫 번째 소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오해가 생기는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즘은 굉장히 구성원들이 다양하다고 했죠? 대상들이 다양하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해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아까 얘기했었죠. 평균을 8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구성원들이 2점짜리도 있고 14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2점과 14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죠. 평균값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이 글은 논설문이라고 했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이라고 돼 있죠? 아하,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그래프를 가지고 근거를 들고 있네요. 자, 그래프는 뭘까요?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바로 시각자료가 되겠죠. 시각자료를 사용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달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하나 하고 두 개예요. 자, 볼까요? 대칭 분표는요. 여러분 대칭은 뭔지 아시죠? 가운데를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딱 접었을 경우에 모양이 같은 거, 이것을 대칭이라고 하죠. 이쪽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이 같죠. 그러니까 대칭 분포가 되겠죠. 분포는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이고요. 자, 오른쪽 꼬리 분포 보시면 여기 무슨 슬라임 덩어리 같고, 슬라임 아시죠? 게임 하시니까 여기 밑에 여기에 이제 꼬리를 단 것처럼 마치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있는 거죠. 슬라임 이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죠. 약간 쓱쓱쓱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두 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버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대칭 분포의 특징이 무엇이냐 봤더니 평균값, 이 집단의 평균을 낸 평균값이랑 최빈수는 가장 많은 빈도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빵 몇 개 먹었니? 3개요, 5개요, 2개요, 3개요, 2개요, 3개요, 3개요, 3개요. 이럴 경우에 가장 몇 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3개가 많이 나왔죠? 이제 이게 바로 최빈수예요.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거, 요거 가장 많이 나온 거, 요거 뭐예요? 여기겠지, 최빈수. 그렇죠?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 자, 그래서 중앙값, 최빈수, 평균값이 전부 다 일치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주장 뭐예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거 얘기한 거죠? 안 된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 대칭 분포인 경우에는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평균값이 여기죠. 최빈수도 여기죠. 중앙값도 여기죠.
그러면 평균값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중에서 50이라고 진다면 평균이 50이야. 자, 50을 이 집단의 대표값으로 쓰자. 자, 그런데 가장 많은 것도 50이죠. 중앙값도 50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 분포의 분포를 보이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하고 아니면 거의 유사한 경우니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이제 그런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그대로 보시면 여기 볼까요? 대칭 분포에서는 나왔죠? 대칭 분포에서는 방금 본 거 대칭 분포에서는 평균값 최비수, 중앙값이 일치하거나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거의 유사해요. 이런 경우에 어떤다고요? 평균값을 뭐로 사용했을 때 바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왜냐면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볼까요? 오른쪽 꼬리 분표인 경우에 딱 보시면 참고로 이거를 몇이냐 구하라는 건 안 나와요. 이게 독서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꼬리 분포인 경우에 보시면 최빈수 항상 이게 제일 위로 꼭대기에 제일 위에 있는 걸 찍으면 돼요. 왜냐면 제일 많이 나온 빈도수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중앙값을 50으로 친다고 하면 여기가 뭐 한 80 라 하고 여기가 한 2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니까 중앙에 있는 5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삐뚤삐뚤 돼버렸네. 5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중앙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최빈수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온 건 20이 되겠죠. 그리고 평균값은 요 50보다는 이쪽에 있으니까 한 80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을 해봐요. 자, 이 집단에는 평균값 80점을 이 집단의 대표값은 80점이다. 이 집단은 대부분 80점일 것이다. 라고 사용할 경우에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대부분은 20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중앙값은 또 50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해선 안 되는 케이스가 바로 어디다? 오른쪽 꼬리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프 해석은 이 두 개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거 외워버리세요. 대칭 분포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오해가 생기지 않지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꼬리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볼까요? 오른쪽 꼬리 쪽에 위치한 값들의 크기와 빈도수에 따라서 우리가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세 값이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에서 흔히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오른쪽 꼬리 분표의 경우에는 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평균값과 최빈수가 다르죠. 그렇죠.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되겠죠. 특히 오른쪽 꼬리 분포인 경우에는 어느 그런 것들 많이 나오냐? 바로 소득을 나타내거나 재산을 나타내는 자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이런 자료에서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렇구나. 오른쪽 꼬리 분포 그래프가 잘 나타나는 것은 보통 소득이나 재산을 나타내는 자료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소득이나 재산 등을 나타내는 자료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드주의식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 라고 되어 있죠. 포드주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에 포드주의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 포드주의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볼까요? 자, 포드주의. 자, 보시면 자, 1913년 자동차 회사 포드. 자,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회사에서 바로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후에 이처럼 일관된 작업으로 노동 과정을 개편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을 포드주의라고 부르게 됐다. 이건 뭐 그냥 약간 상식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뭐 자동차 공장이다라고 한다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바퀴만 끼우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 창문만 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 색깔을 칠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문짝을 달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해서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하면 마지막 여기에서 자동차 완성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바로 생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누가 시도를 했다고요? 바로 이제 포드 회사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드주의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한 것처럼 어떤 일관된 작업, 여기서는 이것만, 여기 직업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작업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작업만, 뭐 방금 얘기했듯이 자동차 바퀴만 끼우는 것만, 이 사람은 창문을 끼우는 것만, 이 사람은 색깔을 칠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업화 시켜가지고 어떤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포드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뭐 그냥 상식 같은 거니까. 자, 이게 포드주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포드주의식에, 자, 이때 이 옛날이죠. 옛날 이 포드주의식이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지던 요런 시대에서, 자, 이때는 어떤 시대였다는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니까 뭐 자동차의 예를 들자면, 당시에는 자동차가 어떤다고 포인트가 뭐야? 바로 소품종이라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옛날에 평균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었을 때는 다 누구누구나 비슷비슷한 시대였다라는 거였죠. 몇 개 없을 때, 바로 언제? 소품종 시대요. 과거요. 그때가 바로 비슷비슷한 바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이때는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짓수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쓰지 말까? A, B, C 이렇게 쓸까?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 또 B라는 자동차, C라는 자동차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량 생산, 이거 100개, 이게 100개, 이게 100개 만들어지던 시대. 그 시대가 언제? 포드주의식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가짓수가 몇 개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평균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죠. 왜냐면 몇 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평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었다. 당시에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야. 하지만 어때? 대조하면서 우리가 그를 전개하고 있죠. 과거와 지금 현대를 대조하고 있어요. 현대는 지금 현재 어떤다고 했죠?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지금 현대는 뭐라고요? 다품종 소량 시대라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A에서 쭉 A, B, C, D, E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몇 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겁나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그렇죠? 자동차가 엄청 다양한데 몇 개씩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없다. 사용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현대요. 다품종이고요. 몇 개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현대에는 바로 평균의 개념이, 이거 안 보이니까 이거 지워볼까? 이렇게 아시죠? 이럴 때는 요 밑에 조그맣게 현대, 이거는 이렇게 다품종,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이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은 다품종 소량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역시 미국의 또 예를 들고 있죠. 또 그러니까 이 글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많이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케이스를 보니까 미국은 일반 가구당, 자, 이 미국의 가구 수의 평균 가족수, 평균 역시 여러분들 별표 쳐야겠죠. 자, 미국의 가족의 평균을 내봤더니 몇 명이었다고? 3.6명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 평균 값에다가 맞춰서 건축업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아니, 평균 가족수가 3.6명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대부분이 뭐 3명에서 4명 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건축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한 경우죠. 대표값으로 사용해서 건축업자들이, 그러니까 3.6명이라면 그러니까 3인 또는 4인을 위한 주택을 지었다라는 거야.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한 경우죠.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니까요, 이랬다라는 거야. 하지만 평균 가족 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가족도 상당수에 있더라.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다고 다양하더라. 그렇지? 사실은 다양하더라. 자,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선 아까 3인이나 4인 가족이 아까 이것이 이제 평균값이었죠. 아까 평균 3.6명. 자, 이게 평균이었는데 평균이라고 나왔던 이 3인이나 4인 가족이 사실은 전체 45%라는 거 절반도 안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1인이나 2인 가족도 35%나 되더라. 또 5인 이상인 가족도 역시 20%나 되더라. 결국 뭐라? 굉장히 다양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떤다고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우리가 참고할 때는 반드시 전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아주 잘 살펴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은요,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본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본론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계속 뭐라고 했나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평균이 전체를 대표하던 그런 시대는 가고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평균이 대표값으로 사용되던 그런 시대, 바로 뭐예요? 모두가 비슷비슷해서 평균이 전체를 대표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다양한 사례를 살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본론 두 번째 내용이에요. 볼까요? 어떻게 보냐? 자료의 범위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역시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어디요? 바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고 있죠. 자,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우리나라는 어때? 온도 차이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겨울에는 그렇다. 하지만 여름에는 30도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온도 차이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겨울에는 너무나 춥고 여름에는 너무나 덥다라는 거야. 자, 이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나라의 그 기온은. 자,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계절별로 평균 기온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 기온의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이제 하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한 것과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이제 담화 표지에서 그에 반해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미국의 하와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지역을 서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겨울도 춥고요, 여름은 엄청 덥고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기온 차이가 엄청 큰데, 자, 그럼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어떠냐? 원리별 평균 기온이 바로 연간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된다. 아, 그렇구나.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요, 기온 차이가 별로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뭘까요? 바로 월별 평균 기온이 바로 변동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요, 월마다 별로 기온 차이가 다양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야? 평균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디가? 미국의 하와이 지역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보통의 경우에 뭘 입겠어요? 당연히 별로 막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늘 비슷하니까 바로 반팔옷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지가 않다. 옷의 종류가 우리나라처럼 패딩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나시를 입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왜? 월별 평균 기온이 거의 같기 때문에, 기온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만일에 미국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의 하와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쪽에서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나라는요, 연평균, 우리나라 기온이, 대한민국은 연평균 기온이 12.5도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나라도 하와이도 그냥 쭉 일정하니까 저 나라도 그러면 평균 기온이 12.5도니까 12.5도로 온도가 쭉 일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아, 그렇군. 저 나라는 자신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하와이에 비해서 1년 내내 추운 곳이겠구나. 1년 내내 12.5도겠구나. 한 서늘서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는 바로 어떤 예를 말하는 거야? 바로 평균값을 가지고 대표값으로 생각한 예시죠. 그런데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평균값으로 딱 뭉뚱그려서 12.5도라고 해서 이것을 대표값으로 딱 삼아버리면 우리나라 온도가 그냥 12.5도로 쭉 일정하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왜? 평균만으로 자료를 지금 잘못 판단한 경우겠죠. 사실은 다양한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영유차가 아주 큰 나라이다. 그렇지? 봄, 여름은 엄청 덥고요. 겨울은 엄청 춥죠. 즉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를 연평균 기온, 이제 기온의 연평균 기온으로 우리가 딱 묶어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5월 하고 12월까지 평균을 딱 내서 12.5도로 그것을 대표값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2.5도니까 우리나라의 기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12.5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기온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만으로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자,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평균 기온을 어떻게 한다고 알고 또 월별의 기온 차이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연평균 기온으로 이렇게 1년짜리의 평균 기온을 내서 우리나라의 기온을 아는 건 안 되고 우리나라는 너무 다양하니까요. 다양하면 어떤다고 했죠? 쪼개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범위를 나눠보자 라고 했잖아요. 자료의 범위를 나눠보자면서요. 자료의 범위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여기 뒤에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눠보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평균 기온을 1월달 평균 따로 내고 2월달 평균 따로 내고 3월 평균 기온 따로 내야 된다고. 왜? 우리나라는 기온 차이가 너무 다양하니까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 전체의 평균을 이렇게 내갖고 우리가 기온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1월달 따로 평균 내고 2월달 따로 평균 내고 2월달 이렇게 평균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월별로 기온 차이를 파악해야 우리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들기 위해서 역시 좀 근거가 주장하는 내용에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뭐를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도표를 보여주고 있죠. 도표는 바로 무엇이나요? 바로 앞에서 그래프처럼 바로 시각자료가 되겠죠. 시각자료의 사용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어때요?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월별 차이만 알게 되면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아진다.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 일교차도 심하네. 우리나라는 월별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의 차이도 심하고요. 또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일마다도 날짜 온도 차이가 심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일교차도 심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하죠. 기온이. 그렇죠. 월별로도 다양하고 일별로도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도 해당 지역, 해당 기간의 평균 기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일교차죠. 하루의 최고와 최저 기온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별로도 아침의 기온과 그리고 오후의 기온 차이도 심하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보시면 아침은 너무 추운데 또 오후에는 그럭저럭 다닐만 하죠. 이런 식으로 기온차, 일교차가 심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기온 차이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값으로 대표값을 삼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자료의 범위를 쫙 나눠서 자료를 잘 쪼개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쪼개요.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 바로 자료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본론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본론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값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고요?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피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였어요? 바로 자료가 너무나 다양한 경우였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죠. 자, 그렇다면 자료의 다양한 요소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여기 본론 세 번째하고 본론 네 번째에 나와 있어요. 본론 세 번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바로 자료의 범주를 구분하자. 자료를 잘게 쪼개보자. 그러면서 자료를 살피게 되면은 우리가 자료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료의 범위를 정했으면,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서울의 평균 기온을 잰다고 했을 때, 서울의 기온을 잰다고 했을 때 자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1월부터 12월까지가 바로 재고 싶은 서울의 기온이라고 하는 자료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범위를 정했으면 자료에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뭐라고요? 자료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자료의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볼까요? 자, 이를테면 자료를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범주로 구분을 하자.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쪼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범주로 잘게 쪼개게 된다면요. 우리가 그 잘게 쪼개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뒤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직업 야구 구단의 연봉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쪼갰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안 받는 것에서 1억 6천까지, 1억 6천에서 3억 2천까지, 3억 2천에서 4억 3천까지 이렇게 범주를 쪼갰다고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세로축에다 하니까 훨씬 더 우리가 어때요? 잘게 쪼갰기 때문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보고 뭉뚱그려서 평균 이렇게 해서 대표값으로 삼았을 때보다 좀 더 자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역시 주장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을 때 근거가 주장에 타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또 역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바로 예시, 바로 예를 드는 방식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근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더 타당성 있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살펴보자. 그럼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자, 야구 선수들 중에는 야구 선수들 연봉을 살펴보는데 야구 선수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료를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자료가요. 어떠냐? 보니까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버는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도 있다. 별로 못 보는 선수도 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바로 지금 파악하고 싶은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이라고 하는 파악하고 싶은 자료의 범위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수억 원에서부터 그보다 못한 경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가 다양한 케이스인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떤다고 그랬어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의 다양한 요소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바로 범주를 나눠서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그에 따라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해봤어요. 자, 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서 약 1억 원이라고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을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현실은 다양할 수 있다. 현실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야. 평균값 1억 원이 바로 뭐라 그런가? 대표값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직업 야구 선수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1억 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 잘못한 거라고요.
자, 볼까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자,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이해하면 이게 뭐예요? 평균을 지금 뭐로 쓴 거예요? 대표값으로 사용한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수 있다고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자료가 다양하잖아요. 수억 원을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평균만으로 대표값으로 삼아서 얘기한다면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자료의 다양성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바로 범주를 나누어서 보자고 했죠. 자,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연봉 3천만 원 미만 나누고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나누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나누고요. 1억 원 이상 등 이런 식으로 범주를 쪼개자고요. 범주를 나누자고요. 그리고 나서 각 범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쪼갠 다음에 각 범주별로 우리가 자료의 다양한 것을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균값을 대표값을 이 경우에는 자료가 다양하니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거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럴 경우에 평균값을 무턱대고 대표값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대표값들도 다 같이 살펴보자는 거야. 다양하게 살펴보자는 거야. 자료가 다양하니까요. 자, 무엇을 살펴보자는 거냐? 자, 여기 다른 대표값들을 살펴보자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 최빈수, 중앙값, 그리고 우리가 평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죠. 보시면 자, 평균값 이외에 가장 높은 빈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인 최빈수는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너 연봉 얼마나 받니? 1억 6천이요, 3억 2천이요, 3억 2천이요, 3억 2천이요, 1억 6천이요, 3억 2천이요, 3억 2천이요. 자, 어느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3억 2천이죠. 자, 그러면 그게 3억 2천이 바로 최빈수가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전체 선수들의 연봉을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자, 1등부터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쳤을 때 1등부터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부터 1등부터 쭉 50등까지요. 그리고 나서 반으로 뚝 쪼개는 것이죠. 가장 중앙에 있는 선수는 몇 등이에요? 25등이죠. 25등에 해당되는 선수의 연봉을 바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때요? 최빈수나 중앙값이나 그리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평균값 이외에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료의 다양한 거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냐? 바로 범주를 나누어서 자료를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가 평균값 이외에도 최빈수나 중앙값 같은 다른 대표값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다른 대표값까지 같이 고려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본론 네 번째 봅시다. 자, 그러면 자료, 다양한 자료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방법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데 힘이 든다. 그래서 자료가 너무 다양하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럴 경우에 복잡한 자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복잡한 자료를 잘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복잡한 자료 어떻게 잘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의 방법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복잡한, 이 다양한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프를 그려서요. 자료 전체의 분포, 퍼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자료를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잘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자, 특히나 이제 그래프 중에서도 어떤 그래프를 그리자? 바로 히스토그램을 그리자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자, 히스토그램 바로 무엇이냐? 막대 그래프랍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자료를 잘 요약 정리하고요.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모양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 바로 막대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렸죠. 자, 그러니까 역시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직업 선수들의 연봉, 이렇게 평균 연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료를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아예 못 받는 사람부터 1억 요청까지 이렇게 쭉쭉 범주를 나누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가장 많이 못 받는 선수들이 빈도가 이렇게 많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대부분이 이쪽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히스토그램, 즉 막대 그래프는요,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렇지, 연속형 분포죠. 0에서 1억 뉴천, 또 여기 연속되잖아요. 1억 뉴천에서 3억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연속형 바로 분포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다. 그리고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렇죠. 자료를 이렇게 나눴죠. 0에서 1억 뉴천, 1억 뉴천에서 3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눴죠. 자, 이렇게 나누고요. 각 범주에 속한 자료의 수인 빈도를 높이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값을 높이값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세로값으로.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 전체 자료의 좌우의 치우침 등의 모양. 그렇지?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연봉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연봉이 낮은 사람이 좀 더 비율이 높구나라고 하는 이쪽으로 치우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료의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중앙값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그리고 표준 편차, 범위 등의 산포, 널리 분포된 모습을 어때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의 좌우 치침 등의 모양, 중앙값, 표준 편차, 범위 같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 뭐가요?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요. 자, 볼까? 자, 그래서 한 직업 야구 구단의 연봉 자료를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위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선생님 계속 말했듯이 한눈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한눈에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볼까요? 결론. 자,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통계라고 한다면 숫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계산한 통계값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지금 평균값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 헷갈리시면 여기서 어차피 평균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계속 평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통계 자체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값을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 숫자 계산을 잘 몰라서, 그리고 또는 오이용이 숫자 계산을 또 잘못해서 우리가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리고 잘못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숫자 계산을 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바로 하게 되려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은 바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드시 주관적인 게 아니고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또 숫자로 제대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 있다고요? 객관적으로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 사실을 판단한 것을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우리가 나누어서 뭘 구해요? 평균을 구하죠. 자, 이렇게 평균을 우리가 내는 것이 숫자 장난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평균은 우리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맨 앞에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게 사실은 평균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등수 매기기도 사실 좋고, 이렇게 서열화하기에도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하면은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사용할 경우가 아닌데 대표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어떤 경우예요? 자료가 너무 다양한 케이스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연봉을 얘기했었죠.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평균을 내봤더니 1억 원이라고 나왔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야구 선수들의 연봉이 굉장히 다양했죠. 수억 원부터 그리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 별로 못 버는 선수 이렇게 다양했잖아요. 자, 그런데 평균만으로 약 1억 원이겠구나 이렇게 대표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현대사회는 점점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변화 다양하게 변화된다고 했죠. 우리가 포드주의 시대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잖아요. 그때는 평균이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현대는 그런 평균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현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했죠. 다품종이야 다양해. 그리고 다변화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거 평균의 시대에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구성원들이 바로 그 속해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해서 평균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었던 시대. 바로 그 시대 지금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드주의 시대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시대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뭐예요? 바로 모두가 비슷비슷해서 평균이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제 대칭 분포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저 적절하지 않은 상황. 이건 뭐예요? 평균이 대표값으로 썼을 때 의미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바로 그 자료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잖아요. 다양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지? 범주를 나누어 본다. 또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래프를 그려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전체 자료를 어떻게 하자고요? 세분화하자고요. 전체 자료를 우리가 범주를 나누자고요. 나누고 이해해서, 왜냐면 이게 다양한 자료를 파악할 때 자료를 이렇게 범주를 나누고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는 이런 다양한 변수, 다양한 양상, 다양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의 핵심 정리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었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였어요. 제재는 당연히 평균이었고요. 그리고 성격은 논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왜냐면 논설문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설명적,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왜냐면 평균 이외에 다양한 변수, 양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 뭐 적절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평균 이외에 다양한 변수, 그런 양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특징은 뭐였어요? 우리가 특징에는 별표를 좀 치고 봐야겠죠?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이 되겠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죠. 많은 예를 들었어요. 이걸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을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예를 들었어요.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개수대의 예를 들기도 했죠. 또 우리가 본론 두 번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하와이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예를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그래프 뭐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대칭 분포하고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하는 그래프, 도표는 뭐 있었어요? 바로 서울의 평균 기온에 관련된 그런 우리가 도표, 그쵸? 또 그래프 또 하나 나왔죠. 바로 뭐였죠? 직업 야구 선수들의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나왔죠?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 자료가 되겠죠? 아,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했구나. 다양한 예를 들었구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 전체적인 내용 그냥 한번 이제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하며 더 이상 이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균의 시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바로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은 채 평균을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평균 이외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여 자료를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표, 그래프,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는 시각자료죠.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면서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걸 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장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근거를 적절하게 지금 예를 든다든지 시각자료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 주장을 증명해 가고 있죠. 논증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가 있어. 이런 시각자료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근거가 조금 더 타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본문 내용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또 듣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활동 부분 하도록 할게요. 학습활동에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